안녕하세요. 앙리 마티스 라이프 앤 조이의 음악 감독과 오디오 도슨트를 맡은 뮤지션 정재영입니다. 프랑스가 낳은 20세기 최고의 거장 앙리 마티스의 국내 최대 전시인 앙리 마티스 라이프 앤 조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프랑스를 넘어 전 세계가 사랑하는 아티스트 앙리 마티스의 전시 음악 감독으로 함께하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행복을 그리는 화가인 앙리 마티스. 그는 색채와 선의 새로운 탐구로 예술의 외연을 확장한 아티스트입니다. 한국에서 독보적인 많은 사랑을 받는 작가인 마티스를 새롭게 조명하는 이번 전시회에는 우리에게 친숙한 마티스의 작품들부터 그가 미처 알지 못했던 마티스의 독창적이고 방대한 작품 세계를 선보입니다. 200여 점에 달하는 판화, 드로잉, 아트북, 일러스트 등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마티스의 원작들을 비롯하여 그를 오마주하고 재해석한 영상과 미디어 아트 작품, 사진 등 수많은 관람 포인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콘텐츠로 마티스의 삶과 예술을 조명한 앙리 마티스 라이프 앤 조이를 통해 마티스가 전하고자 했던 기쁨과 행복, 그리고 치유의 풍경 속으로 떠나볼까요? 전시가 시작되는 이번 섹션에서는 소리와 영상, 그리고 향기를 통해 마티스를 만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마티스를 그리며 소리가 이끄는 곳으로 그가 남긴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파노라마로 담아낸 이 영상에는 마티스의 탄생부터 죽음에 이르는 그의 삶의 궤적이 담겨 있습니다. 그가 태어난 르카토 캉브레지의 벌판에서는 바람소리가 들립니다. 안정적인 법률가의 삶을 포기한 채 무명화가로 자신의 꿈을 키웠던 파리, 그곳에 있던 그의 스튜디오에 서면 노트르담 대성당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자연에서 마티스 자신만의 색깔을 찾은 항구 도시 콜리우르에서 포착한 빛은 마티스 작품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색, 그 자체입니다. 마티스에게 제2의 고향이자 후기 작품들의 배경이 되어주었던 니스도 여러분을 반기고 있습니다. 니스의 일렁이는 파도 소리에 몸과 마음을 맡겨보세요. 마티스가 말년에 남긴 최후의 걸작 벙스의 경당은 여전히 그곳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마티스와 만나고 있습니다. 드로잉의 예비 작업을 수백 번씩 해본 뒤에만 비로소 잉크 드로잉을 하게 된다. 연습을 거듭해 새로운 시각이나 새로운 형태의 개념을 그려본 뒤 나는 눈을 감고 그린다. 마티스는 자신의 글 드로잉에 관한 화가의 노트에서 이처럼 말했습니다. 그는 선과 색의 구분을 뛰어넘는 원형적 드로잉을 평생에 걸쳐 시도합니다. 사실적 묘사를 넘어서 극도로 간결하게 표현된 그의 드로잉은 얼핏 보기에는 단순하지만 형태의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마티스 작품 세계에 있어 선의 예술은 컬러 작품만큼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드로잉과 판화 작품에서 마티스는 흑백의 대비를 통한 빛과 어둠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모자와 의상의 디테일이 살아있으면서도 간결한 선으로 묘사된 드로잉은 상징주의자로서의 마티스의 면모를 잘 드러냅니다. (33살이) 된 마티스 자화상에서는 이제 막 판화의 세계로 빠져든 젊은 예술가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903년 마티스는 동판을 이용해 판화 작업을 시작합니다. 창가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담은 렘브란트의 애칭 판화 작품과 닮은 이 작품은 마티스가 얼마나 서양의 판화 전통을 존중했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마티스는 1800년대 이전 판화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흑백으로 판화 작품을 주로 남겼습니다. 이 자화상은 동판을 날카로운 강철 바늘로 긁거나 파서 그림을 표현하는 오목 판화 기법인 드라이 포인트 기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스페인 출신의 입체주의 화가 후안 그리스의 부인인 조제트 그리스의 초상입니다. 애칭 기법으로 만들어진 이 작품은 마티스가 파리에 거주하던 시절 제작되었습니다. 파리 생미셸가에 위치한 마티스의 스튜디오에는 프레스 판화기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따뜻한 성품의 그는 이 프레스기로 자신의 가족과 친구들을 모델로 하여 수시로 애칭 작품을 만들곤 했습니다. 평상시에 모델들을 세밀하게 관찰한 뒤 작업에 들어가서는 빠르고 과감하게 드로잉을 끝내는 것이 그가 애칭 작품을 만들던 방식입니다. 단순한 선으로 표현됐지만 마티스 애칭 작품의 특징이 그대로 드러나는 작품입니다. 장식품이 가득한 방에서 책을 읽고 있는 모델. 커튼과 테이블, 뒤로 보이는 스크린으로 채워진 이 작품은 마티스 작품 세계에서 장식 미술이 차지하는 위치를 잘 보여주는 걸작입니다. 마티스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직물 산지인 르 카토 캉브리지의 보행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직물공의 후손이기도 했던 마티스는 자연스럽게 직물의 패턴과 색상을 접하며 성장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화가의 꿈을 안고 상경한 파리에서 그는 장식미술학교에 수업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마티스는 자신의 작품에 등장하는 도자기와 직물이나 의상을 직접 수집해 오브제로 사용할 정도로 장식을 작품 세계의 중요한 모티브로 활용합니다. 독일의 미술학자 폴크마 에서스는 마티스에게 장식은 추상적인 아라베스크와 리듬을 통해 정신을 표현하는 수단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풍성함에서 출발한 내 그림은 그동안 새롭고 독자적인 명료성과 단순성을 확립했다. 눈에 금방 띄는 것은 색채의 추상화로 나가는 경향과 풍부하고 따뜻하고 너그러운 형태에 대한 사랑이다. 아라베스크의 비중이 갈수록 커진다. 나는 파리와 걱정거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숨쉴 공간, 휴식을 취할 조용한 공간이 필요했다. 오달리스크는 이런 갈망이 충족된 여건에서 태어났다. 그것은 살아있는 아름다운 꿈이며 밤낮으로 마법 같은 분위기에서 황홀경을 느낀 경험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찾았던 프랑스 남부의 니스에서 마티스는 오달리스크 연작 시리즈를 선보이게 됩니다. 그는 1912년 2번에 걸친 모로코 여행을 통해서 아랍 문화를 자신의 작품에 적극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풍부한 사실 묘사와 장식적인 구성이 한결 강화되고 있음을 우리는 이 작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달리스크 연작은 마티스를 논하며 빼놓을 수 없는 대표작입니다.
1927년 들어서 마티스의 석판화 기술은 세밀한 묘사와 살아있는 듯한 생생함, 정교하게 계산된 세부 디테일을 선보이며 최고조에 달하게 됩니다. 석판화로 만들어진 이 작품은 같은 시기 마티스가 작업한 유화 작품들 이상의 가치를 지닐 정도로 중요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은 무용수의 포인트 슈즈 끝에서 시작해 발레리나 자체의 형태를 따라가게 됩니다. 반사된 얼굴은 대담한 선으로 처리되었고,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상체 비례는 발레 슈즈를 신은 오른쪽 발가락의 가벼움을 더욱 서정적으로 느끼게 합니다. 유명한 발레 제작자였던 디아길레프를 만난 뒤 발레리나라는 새로운 주제에 몰입하던 시기에 만들어진 작품으로 석판화의 예술성을 극대화한 작품입니다. 판화는 회화 영역의 한 형식으로 그 자체가 독립되어 있는 장르입니다. 마티스는 1900년부터 1954년까지 800점이 넘는 엄청난 수의 판화 작품을 남긴 위대한 프린트메이커, 즉 판화가였습니다. 그는 왜 판화를 선택했을까요? 마티스는 단일한 기법이나 장르에 국한되지 않는 앞서 나가는 예술을 했습니다. 회화에 머물지 않고 조각과 드로잉에 걸쳐서 다양한 수단들을 통해 자신의 예술 세계를 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판화를 드로잉의 연장으로 생각하며 아주 중요한 예술 영역으로 여겼습니다. 라인 오브 마티스로 명명된 이번 섹션에서는 마티스 작품들이 가진 선의 우아한 아름다움을 만끽해 보실 수 있습니다. 초상화란 가장 신기한 예술의 형태 중 하나다. 화가는 모델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된다. 그의 정신은 열려 있어야 하고 무엇이든 받아들여야 한다. 마치 풍경화에서 공중에 있는 냄새까지 모두 받아들여야 하듯이. 마티스는 사람을 작품의 중심으로 다루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예술 철학 속에서 마티스는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작품에 등장시킵니다. 그중 마티스의 그림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모델이 바로 마티스의 큰딸인 마그리트입니다. 마티스는 마그리트의 젊은 시절 모습을 많이 다뤘는데 1945년 제작된 마그리트의 초상은 그녀가 모델로 등장하는 많은 작품들과 달리 중년을 넘어선 모습으로 이채롭습니다. 베고니아를 주제로 한 이 작품은 식물에 대한 마티스의 사랑을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마티스는 다양한 식물을 키우고 이를 자신의 작품의 오브제로 활용했습니다. 그가 말년을 보낸 시미에의 저택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식물원과 같았습니다. 방 안에는 몬스테라를 비롯해 작품에 등장하는 베고니아 등 늘 다양한 식물이 가득했습니다. 한편 1930년 이후부터 제작되기 시작한 마티스의 리놀륨 컷은 그의 판화의 주제가 초상과 누드를 벗어나 정물과 실내 풍경까지 확대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리놀륨판에 조각하는 것은 화가의 일러스트를 진정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다. 검은 바탕에 흰 라인이 생길 때마다 큰 희열을 느꼈다 라고 표현한 작가의 말처럼 리놀륨판은 이 거장에게 있어 선의 미학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해 줄 수 있는 작은 무대였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인 이카루스는 아버지 충고를 무시하고 깃털이 달린 날개를 이용해 눈부신 태양을 향해 다가갔다가 추락하고 마는 비극적인 인물입니다. 마티스는 그런 이카루스를 진한 청색 밤하늘에 떠있는 단순하고 추상적인 형태로 포착하여 마치 별이 빛나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듯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 신화의 해석을 뛰어넘는 표현 방식으로 마티스는 이카루스를 하늘을 날며 자유낙하하는 존재로 새롭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죽음, 실패한 희망과 비극적인 꿈의 끝을 명상적인 율동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티스의 후기 작업 방향이 크게 변화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단서와도 같은 작품입니다. 이미지와 즉흥 연주 사이의 연결을 좋아했던 마티스를 떠올리게 하는 제목, 바로 재즈입니다. 이 작품의 주요 주제는 음악이 아닌 서커스입니다. 원래 마티스가 계획했던 제목이 서커스였기에 재즈에 수록된 20점의 작품 중 9점은 광대, 고개사, 기수, 검 등 서커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작품에서 사람은 명확하게 등장하지 않지만 왼쪽 하단에서는 기수의 치마와 광대의 의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 중앙에 있는 노란색 혀 모양에서는 링마스터의 채찍을 나타냅니다. 마티스의 선과 색, 빛의 조합이 정점에 다다른 작품입니다. 그는 재즈에서 예술가는 자신의 포로, 형식의 포로, 명성의 포로, 성공의 포로 등 결코 포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재즈는 마티스의 창조성과 예술성, 그의 삶을 연결해주는 집합체입니다. 여기 마티스를 대표하는 작품 재즈가 있습니다. 재즈는 컬러 하나 20장과 마티스 자신의 생각을 담은 글이 합쳐져 완성된 아트북 형식의 작품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귀한 아트북으로 기록되고 있는 이 희귀작은 발간 당시의 원형을 그대로 살펴볼 수 있게 보존된 작품으로 이번 전시를 통해 국내 최초로 대중과 만납니다. 재즈를 통해서 우리는 삶의 고통을 예술혼으로 승화시킨 위대한 예술가와 만나게 됩니다. 여러 차례 병마와 싸우며 오래 서 있는 것조차 힘들어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됐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작업을 이어나갑니다. 1944년 그는 무려 12달 동안이나 침대에서 가위, 풀, 그리고 핀을 이용해 재즈의 원형이 될 컷아웃 작품을 완성해냅니다.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낸 컷아웃 작품의 색채와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담아낸 재즈가 세상에 나오기까지는 3년이라는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많은 실패 끝에 마티스는 스텐실 기법의 일종인 포슈아루로 컷아웃을 표현하는 방법을 찾아냈고 마침내 마티스의 예술 세계를 대표하는 작품 재즈는 세상에 빛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만나보실 작품들은 마티스의 아쿼틴트입니다. 마티스의 아쿼틴트 작품들이 이처럼 대규모로 한자리에서 소개된 것은 이번 전시가 처음입니다. 아쿼틴트란 동판이나 아연판 위에 미세한 송진가루를 붙인 뒤 그림을 그려 만드는 기법입니다. 아쿼틴트 기법으로 만들어진 판화는 대체로 거칠어 보이지만 간결한 선과 여백의 아름다움을 한껏 살려 수채화와 가까운 효과를 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만나는 인물은
마티스가 말년에 발굴해낸 유명 모델 나디아 세드나위입니다. 마티스의 사위는 파리의 거리에서 인도계 여성 나디아를 마주친 후 그녀를 마티스에게 모델로 추천하게 되면서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나이가 79에 달했던 노년의 마티스는 마침내 나디아라는 인물을 모델로 한 작품들에서 오직 선을 이용하여 그 어떤 작품들과도 다른 형태로 담아내는데 성공합니다. 마티스는 자신의 작품이 조화로운 화면 구성 속에서 명료하게 색채와 형태를 표현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빛, 색채, 형태, 공간을 새로운 조형 언어로 정립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티스는 피나는 창조 과정을 거치며 폴 세잔의 작품을 분석해 채색과 화면 구성의 비밀을 찾아냈습니다. 이에 더하여 반 고흐, 폴 고갱, 폴 시냐크 등의 그림을 탐구하고 조화시켜 자신만의 강렬한 미술 세계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마티스의 컬러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구성된 섹션입니다. 미디어 아트 그 너머의 시도로 AI 기술을 활용한 작품 컬러 오브 마티스가 지금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마티스의 작품으로는 전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미디어 아트 작품인 컬러 오브 마티스를 통해 마티스의 작품들이 시간성을 베이스로 새로운 흐름 속에서 유한하게 변주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티스는 베르베라는 예술 전문 잡지의 편집장인 테리아데 출판사를 종종 찾아가곤 했습니다. 그곳에서 카탈로그나 종이를 가위로 오리다가 만들어진 것들을 모아서 베르베의 표지로 사용했습니다. 테리아드는 표지를 넘어 베르베 잡지 전체를 마티스의 컷아웃 작품들로 채우기를 원했고, 테리아드로부터 거듭된 제안을 받은 지 몇 년이 지난 1943년이 되어서야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베르베 작업 덕분에 우리는 프랑스의 퐁피두 센터, 영국의 테이트 갤러리, 그리고 미국의 뉴욕 현대미술관 등 세계 최고 미술관들에 분산되어 소장된 마티스의 컷아웃 작품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마티스의 그래픽 아티스트로서의 삶은 그의 예술성이 절정에 다다른 그의 인생 후반부에서 발현되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중반을 지나면서부터 화가이기보다는 진화한 예술의 중심에 선 그래픽 아티스트로 더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마티스 자신도 나는 그림을 그리는 일 못지않게 책을 만들고 일러스트를 그리는 일에 삶의 무게를 둔다고 말했을 정도로 아트북을 만들고 일러스트로서 몰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파리의 미술상 볼라드의 제안으로 처음 시작된 마티스의 아트북 작업은 새로운 희망과 도전의 영역이 되어 그에게 완전히 새로운 예술의 영역을 선사합니다. 투병 생활로 유화를 그리기 어려워진 색채의 마법사 마티스는 붓을 들고 물감을 칠하는 대신 연필을 들고 흙과 백의 색채 속을 탐구해 나갑니다. 마티스가 남긴 아트북 형태의 희귀 작품들을 국내 최초로 만나는 이 섹션에서 마티스가 인생 후반부로 향하며 온전히 몰두하고 심혈을 기울인 그래픽 아트의 세계를 감상해보세요. 색상을 직접 자르면 조각가의 돌작업이 생각난다. 내 책은
이러한 정신에서 만들어졌다. 마티스의 컷아웃 작업의 첫 번째 단계는 큰 종이 위에 밝은 색상을 칠하는 작업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과슈 물감을 사용해 단색으로 칠한 종이를 가위로 오려 모양을 만들어냅니다. 마티스는 가위를 마치 붓처럼 사용하며 가위로 붓을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고 가위는 연필보다 더 감각적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명백하고 단순한 이 작업을 마티스는 가위 그리기라고 불렀습니다. 그에게 종이를 자르는 것은 단순한 자르는 행동이 아닌 조각의 일종이기도 했습니다. 가위 그리기가 끝난 뒤에는 결과물을 조합하는 긴 작업이 뒤따랐습니다. 그는 원하는 구성이 나올 때까지 며칠을 붙였다 떼었다를 반복하며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전시에 출품된 리플리와 아폴리네르는 끊임없는 예술로의 탐험과 노력 속에 탄생한 걸작입니다.